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14개 신규 댐 건설 중 7개가 중단됩니다. 나머지 7개도 기본 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중단하기로 한 댐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댐과 청도군 운문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강원 삼척시 산기천댐 등입니다. 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소비가 다시 꺾이는 모습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 판매는 7월보다 2.4% 줄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효과로 7월 소비가 늘어나는 데 따른 기저효과로 보이는데 소비 쿠폰이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카카오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카카오톡 내 친구 목록을 없애는 대신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피드 화면 형태로 바꾸면서 반발을 불러일으킨 게 결정적이었죠. 기존 SNS를 대체하면서 AI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려는 카카오의 야심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건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요 며칠 카카오톡 때문에 짜증난 분들 좀 많았죠. 첫 화면에 원치 않은 지인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올라와서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젊은 층의 반발은 더 컸는데요. 카카오가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을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서 AI와 소셜 커뮤니티를 결합한 강력한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접은 건 아니죠. 두 분은 카카오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 정희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요 며칠 정말 카카오 때문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갑자기 첫 화면이 바뀌는 바람에 예전에 전화번호 같은 친구 목록이 딱 떠든데 익숙해진 분들 참 놀랐을 텐데 결국 반발이 워낙 많아서 다시 원상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백기를 들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유정현 교수님, 이 전 국민이 사용한 카카오톡 개편 조금만 바뀌어도 관심이 많을 텐데 완전히 새롭게 바꾸려고 바뀌었잖아요. 다시 이제 뒤로 사라졌는데 그동안의 이 환기 변화, 소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결국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는 이제 백기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백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노란색 깃발 정도 들었다라고 이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카카오가 이제 개편을 하게 된 기본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상에 있어서 이제 광고 수익의 증대라든지 또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카카오톡을 AI하고 전면적으로 결합시키는 이런 계획을 전부 원점으로 되돌린 게 아닙니다. 지금 핵심적으로 논란이 됐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친구 목록에 이제 피드가 떠가지고 마치 인스타그램처럼 되어버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가 이제 사용자의 반발을 수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 부분은 원래로 돌리겠다라고 했지만 이프 카카오에서 발표했던 이제 모든 내용을 다시 원점으로 백지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점에서 원래대로의 계획은 여전히 지금 진행을 하되 이제 부분적으로 유저들이 특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게 UI, UX 부분입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익숙했던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꾀했을 때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러니까 익숙한 걸에서 이제 변화하는 걸 누구나 싫어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수용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카카오톡이 향후에 이제 AI하고 어떻게 결합 그리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백기를 들은 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카카오가 새로운 기능, AI 기능을 좀 더 서비스를 강화하는 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될 거니까 우선 첫 화면 바꾼 거 그게 결정적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이 소비자들, 이용자들, 전문 사람들 이렇게 반발을 살 내용이었어요, 이게?
이제 저도 뭐 카카오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로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의 오래된 이용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나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 등의 반응들도 많이 살펴봤어요. 네. 제가 요약해서 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네, 좀 더 심한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네.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카오톡 자체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넓지만 약한 관계성이 있어요. 약한 관계성.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팔로우하고 싶은 근황을 알고 싶고 그 사람의 사진을 보고 싶은 영역을 이제 보통 팔로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를 이제 보는 것인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의 모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그렇게 팔로우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사진이 계속 그렇죠. 뜬다든지 네. 어떤 분은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좀 되게 의미 있게 네. 들었던 게 내가 왜 주말 아침부터 거래처 사장님 손자의 발바닥 사진을 봐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그만큼 약한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네. 너무 가까이 붙여 놓으려고 하는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용자 반발이 심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거래처 사장의 손자 발바닥 사진까지 이렇게 푸사를 바꾸는 사진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니까 전화번호 목록처럼 뭐 수백 명의 분들도 있지만 수천 명의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진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걸 바꿀 때 나름 준비도 많이 했을 테고 또 실무자들은 조금 반대를 했다. 그런데 뭐 윗선에서 강행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사전 조사에서 조금 이런 불만이 있을 거라는 걸 좀 예상을 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업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유저들에 대한 사용자들, 그러니까 뭐 효능감이라고 할까요? 피저빌리티 테스트를 합니다. 그건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영진이 받아들이느냐는 별도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블라인드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개발자나 이제 디자이너가 내부에서 다수가 반대를 했다. 반대를 그럼에도 했다. 불구하고 경영진이 이걸 강행했다라는 데 대해서는 뭐 성토 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결국 현재 이제 카카오가 몇 년째 표류하고 있고 특히 이제 AI라든지 어떤 새로운 어떤 플랫폼 환경, 특히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밀려가지고 이제 전체 사용 시간이 줄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카카오 입장에서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플랫폼이 결국에는 이제 고령층 세대의 올드 플랫폼으로 전락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이제 10대, 20대가 이미 이탈한 조짐을 몇 년째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좀 경영진이 좀 다급했다, 좀 급하게 이걸 추진을 했고 그 부분을 사전에 특히 이제 UI, UX의 어떤 인터페이스에 대한 충분한 또 고려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구원님께서도 이제 거래처 사장 평소에도 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손자 발바닥도 내가 왜 갑자기 일요일 아침에 떠 그럼 정신이 번쩍 드는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상사의 얼굴, 예. 상사의 얼굴 보고 싶지 않은데. 예, 보고 싶지 주말에 않습니다. 봐야 지금 되는데. 그래서 카톡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우스갯소리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됐던 게 카톡 금지법. 6시 이후에 이제 카톡을 못하게 하는 강제로 뭐 이런 것까지 논란이 될 정도 카톡은 이제 독점적 플랫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UI, UX의 어떤 변화에 대한 사용자의 어떤 이런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 경영진이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던 게 상당히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 목록 형태로 이제 원래대로 되돌리고 이런 인스타그램과 같은 걸로 바꾸는 것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원치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앞으로 손대는 것이고 이게 언제쯤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시점은? 우선 카카오가 입장을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친구 탭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4분기 내에 다시 롤백을 하는 과정을 이제 거칠 것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우선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업데이트가 진행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형태를 유지를 하고 4분기 때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지금 이번에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친구 탭에서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 채팅 탭 그리고 세 번째 탭 지금 탭까지도 개편이 있었거든요. 지금 탭. 예, 그러니까 세 번째 탭이 원래 오픈 채팅 탭이었는데 예. 거기에 쇼폼을 추가하는 게 쇼폼이 추가가 됐습니다. 짧은 동영상이 예,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요즘 요 세 가지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요 세 가지 탭 중에 지금 친구 탭이 가장 좀 부담이 된다고라는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4분기 때 롤백이 되는 부분은 이 친구 탭에서의 그런 롤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의 좀 반대가 있었지만 이제 경영층이 경영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 그러는데 CEO 정 씨나 또 CTO,
CPO? CPO입니다. 이런 분들의 지금 뭐 책임론 얘기도 나오는데 내부에서 그런 정도까지 지금 비난이나 비판이 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사태 전개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롤백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친구 탭을 몰래로 복원시켰던 이유가 바로 그 이슈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사용자들의 반발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CEO하고 CPO의 두 사람의 퇴진까지 이제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 사람이 조금 급하게 불을 끈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두 사람의 리더십 이번 사태가 카카오톡 결국에는 IP 이프 카카오 행사에서 정신화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CPO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5년 만에 정말 대폭적인 개편이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러면 대폭적인 개편을 주도했던 두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결국에는 이게 수습이 되든 되지 않든 결국엔 두 사람의 경영상 판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책임론에 결국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리더십은 굉장한 타격을 받은 거죠. 결국에는 이제 두 사람, 특히 이제 정신화 대표의 그 이제 의사결정 능력, 경영 능력에 대한 명확하게 외부적으로 표출된 하나의 이제 심볼이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동안에도 이제 정신화 대표는 대표로서의 역량과 역할에 대해서 많은 그때 의문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결정적으로 이제 외부에 확실하게 이게 외부에 알려져 버린.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 리더십의 문제를 사건이 됐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은 이 사건이 이제 수습되는 것과 관계없이 리더십의 타격과 결국에는 향후의 그 책임에 대한 이슈를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리더들의 이제 책임 문제 이런 게 나왔는데 이용자들의 불만이 결국은 이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불만이 높아지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카카오. 네. 뭐 몇 조 이상 이게 시총이 좀 증발한 것 같아요. 그동안 주가 흐름이 어땠습니까? 그동안에도 뭐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사실 카카오가 연초에 좀 카카오가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었습니다. 연초에? 그런데 연초에 반등했던 부분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국내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면서 국내에 있는 간편 결제, 특히 카카오페이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랐었고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는 하반기부터는 AI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시작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2분기 호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 호실적을 하반기 때 카카오톡 개편과 그리고 추가되는 AI 서비스로 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이프 카카오 행사까지 이제 쭉 이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현재 하반기에 카카오가 시작하려고 하는 대대적인 개편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카카오톡 개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AI 서비스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좀 아쉽게 끼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카카오가 카카오톡 개편에 대한 좀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나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AI 서비스도 지금 좀 중차대한 좀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성과적인 그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또한 카카오톡 개편 이후에 좀 부정적인 여론을 맞아서 좀 하락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인스타그램처럼 바꾸는 것과 동시에 하나 있었던 게 그 숏폼, 짧은 동영상 컨텐츠를 보는 지금 탭 기능 있잖아요. 이건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이 자꾸 이걸 보니까 뭐 중독되지 말려고 못 보게 하고도 막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부모들이 난감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나오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탭 들고 있는 숏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숏폼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번에 카카오톡 개편에서 이제 크게 이슈화되었습니다만 사실 이제 글로벌리 이제 외국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숏폼에 대한 미성년자의 노출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경계하고 비판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조금만 이번에 이제 카카오 어떤 또 개편에 대해서 좀 카카오의 역량에 대해서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숏폼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제 개편을 할 때 카카오의 의도는 좋은 의도였다고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숏폼들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카카오톡 내에서 보다 잘 볼 수 있도록 배치하겠다는 의도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미성년자를 그럼 어떻게 할 거니? 미성년자가 결국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결국에는 그런 어떤 문제가 되는 컨텐츠에 노출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특히 이제 미성년자의 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가 이제 조금 실수를 했던 게 이런 걸 이제 신청하고 이걸 이제 그 관리하는 미성년자의 카카오톡에서 숏폼이 노출이 안 되게 이렇게 관리하는 기능에 있어서 신청 절차 자체를 좀 간편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실수를 또 저질렀거든요. 복잡하게 해서 그래서 제한을 하는 조치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뭐 숏폼 내에서 이제 카카오톡 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바꿨습니다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혼란들과 혼선들이
결국은 특히 이제 이 보호자들, 부모들의 어떤 불신을 초래했던 이런 측면이 이번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폼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두 개를 어떻게 미성년자를 보호할 것인가, 한편으로는 어떻게 쇼폼을 잘 활용할 것인가, 두 개가 양날의 칼인데 두 모순되는 걸 잘 조화시키는 게 결국 카카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톡으로서 이제 시대 변화에 좀 올라타면서 뭔가 좀 함께 해보려고 했는데 그 좋은 취지, 긍정적인 취지가 좀 많이 빛이 발했는데 사실은 카톡 개편이 오랫동안 준비한 거 아니겠어요? 15년 걸렸다는데 특히 이제 단순한 메신저에서 AI 기반 소셜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 전략의 궁극적인 카카오톡의 이 그리는 구상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게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가 왜 이렇게 카카오톡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는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익보다 지금 외형 성장이나 그런 성장률에 굉장히 이제 밸류에이션을 많이 주고 있는 회사인데 예. 카카오가 과거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대대적인 개편이 15년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카카오는 꽤 오랫동안 카카오톡에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오히려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 모은 이용자를 바탕으로 사업 확장에 굉장히 좀 진심이었습니다. 자회사를 무지하게 많이 세우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 카카오 게임, 페이, 택시, 뭐 뱅크부터 뭐 미디어 엔터, 컨텐츠 영역까지 굉장히 무수히 많이 영역을 확장시켰고 그리고 그게 성장성으로 이어지면서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정점을 찍었던 게 바로 코로나 시대에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언택트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그게 성장률이 확 좋아졌는데 네. 문제는 그 이후에 성장률이 엄청 안 좋아졌었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뭐 계속해서 자회사 상장 이슈라든지 그리고 공정위에서 그런 사법 리스크를 이제 지시를 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축소시켜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성장성은 가져가야 되지만 그런 사업 확장보다는 내실에 원래 기본 하던 본업에 대한 확장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카카오톡 개편에 그렇게 힘을 실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카카오톡 개편이 이제 아무래도 좀 힘들었던 이유는 아까 교수님께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카카오톡의 이용자 숫자는 이미 4,800만 거의 국민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국민이 쓰고 있는 거니까. 근데 카카오톡이 2012년에 이미 4천만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용자 숫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용자 숫자는 많은데 1인당 체류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줄고 있었어요. 있다. 왜냐하면 대체제가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인스타 DM도 유튜브.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리고 뭐 페이스북 메시지도 있고, 텔레그램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는 시간이 계속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가 이제 고민이었던 거고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쇼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카카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이프 카카오에서 발표한 AI 서비스를 강화하는 형태로 된다면 궁극적으로 카카오톡의 전체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카카오톡이 결국엔 AI하고 하나의 그러니까 융합된 융합되면 형태로 어떻게 바뀌나요? 하나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카카오가 이번에도 이제 사실 이프 카카오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변화 중에 하나로 뭐 이 통화의 녹음 기능 그리고 녹음을 할 경우에 그걸 이제 요약하는 기능, 녹음. 그걸 이제 중요한 사실 변화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그래요? 이건 이미 사실 통신사에서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라는 그 좀 아쉬운 이렇게 보면서 이프 카카오를 보면서 어떤 것들은 저걸 꼭 변화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하면서 새삼스럽게 지금 왜 이제 하지라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어떤 대표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편이 좀 늦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이제 AI를 도입해서 녹음한 것들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이런 기능들을 좀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뭐 어떤 향후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카카오톡의 답변을 AI가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이런 기능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하면 뭐 AI 지금 이제 뭐 카나나가 있습니다. 카나나라는 그 툴과 결국 AI 에이전트를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럼 카카오톡을 둘러싼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그 사용자의 어떤 그 습관과 어떤 그 이런 것들을 또는 그 사람의 그 사용하고 있는 패턴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용자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는 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챗GPT를 또 야심차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현재는 뭐 저만 해도 이제 카카오톡과 챗GPT는 별도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카카오톡 내에서 바로 다른 앱으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쓸 수 있게 하겠다 하는 즉 편리성을 이제 강조를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는 이제 챗GPT를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놓았다는 점, 또 하나는 이제 카나나, 나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AI 에이전트의 빌더로서의 어떤 카카오톡의 플랫폼의 기능 이 두 가지를 함께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깐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챗GPT, 오픈 AI의 이제 협업으로 해서 챗GPT를 활용하려면 우리가 별도 앱을 해서 다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카카오텍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구동이 되면 작동이 되면 꽤 강력한 툴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기대가 되는 점이고 기대. 두 번째는 우려가 되는 점이에요. 기대되는 점 뭐예요? 기대되는 점은 역시 접근성이죠. 접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챗GPT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저도 사용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AI 툴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그 특정 어플을 다운받아서 들어가고 찾고 하는 것들이 사실 좀 번거로운 과정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카카오톡에 채팅 탭에 어떤 그 목록창에 이제 추가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친구들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다가도 챗GPT의 방에 들어가서 물어볼 수가 있는 바로 거예요. 물어볼 수 있고. 거기에서 접근성은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은 제가 굉장히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 강력한 엔진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강력한 메리트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려가 되는 점은 뭐예요? 우리가 챗GPT가 카카오톡에 얹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챗GPT 그대로 얹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여기서 만약에 챗GPT가 서비스 퀄리티 그대로 옮겨질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 우려되는 점이에요.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우려가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그대로 옮겨졌다라고 했을 때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학습 비용이라든지 컴퓨팅 비용을 통해서 많은 이용자가 있고 많은 수익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렇다면 카카오는 그 많은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모든 이용자들의 그 수많은 질문을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느냐. 비용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수익성을 그만큼 해줄 수 있느냐는 건데 그럼 수익성에서도 두 가지 관점이 될 수 있어요. 광고를 넣거나 아니면 유료 결제를 유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또 이용자들은 유료 결제에 대한 또 반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유료 결제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 가격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유료 결제를 안 하는 대신 광고 수익으로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광고 단가도 사실 굉장히 높아야 되는 게 지금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료로 그러니까 아예 전부 다 무료로 풀어버릴 경우에는 사실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카카오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거 비용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서비스 퀄리티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AI 서비스를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우려 사항들을 얼마만큼 잘 줄타기를 하면서 출시를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챗GPT의 이제 융합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카카오의 AI 브랜드 카나나도 이제 곧 검색 기능을 카나나를 통해서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의 기대감, 카나나의 성능, 앞으로 이 기대감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카나나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와 이제 불안 양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대와 불안. 그러니까 결국 현재 이제 챗GPT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됐다는 것은 이면을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보면 결국에 카카오가 AI 엔진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뭐라 그러나요? 좀 네이버하고 조금 방향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제 클로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AI 엔진을 만드는데 이제 LMM 모델도 그렇습니다만 집중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카카오는 그것 대신에 결국 챗GPT하고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는 이 두 가지로 결국에는 이걸 선호했기 때문에 그러면 카나나 같은 경우 결국에는 이제 AI의 성능이 과연 어느 정도 플랫폼으로 성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그런 좀 불안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핵심은 결국에는 카나나의 AI를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입니다. 결국엔 돌이켜 보면 이제 이런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카카오톡이 그걸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산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했던 이건 사실 카카오도 그 정도의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건 당사자인 김범수 장도 본인도 놀랄 정도의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게 이제 플랫폼으로서 얼마만큼 이 독과점적인 앱이 파워를 가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표현한 슈퍼 앱이 카카오톡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슈퍼 앱, 그러니까 그들도 일론 머스크나 이런 테슬라도 못하는 슈퍼 앱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이런 바로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의 똑같은 전략을 좀 이 카나나를 통해서 즉 생태계 카나나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카나나가 얼마만큼 강력한가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카나나를 사용할 때 어느 정도의 그 효용이 있는가, 즉 이제 생태계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 얼마나 매력을 느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와 우려, 챗GPT와의 융합, 또 카나나 이용, 다들 좀 기대와 우려 두 가지가 좀 교차하는 상태인데 경쟁자 네이버는 카카오와 달리 카카오가 지금 이 개편에 따른 주가 부진에 시달리고 있을 때 네이버는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가지고 있는 두나무와 지금 제휴를 하는 거잖아요. 이론상 네이버가 이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를 품는 꼴이 되는데 이게 어떤 전략인지 누가 이걸 지금 주도를 하게 되는 건지 네이버의 이 가상자산과의 융합, 제휴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지금 물론 네이버 측에서는 아주 확정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지만 언론상의 내용이나 어떤 그런 네이버 측의 발표를 봤을 때는 제휴보다는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근데 여기서 이제 셈법이 조금 복잡해지는 이유는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기업 가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네이버 파이낸셜을 굉장히 고평가하는 측도 1대 3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이 1이고 두나무가 3. 그리고 두나무를 좀 많이 고평가하시는 분들은 1대 5까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그대로 합병했을 경우에는 사실 두나무의 최대 주주가 이제 의장이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밖에 없어요. 두나무의 송치영 의장. 그렇죠. 송치영 의장이 최대 주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된다라고 하면 보통의 생각에는 두나무가 네이버 밑으로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단순 합병으로는 사실 그게 무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네이버가 만약에 여기서 사업권을 이제 연결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결국 네이버 지분을 송치영 의장과 교환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뭐 신주 발행이 됐든 아니면 구주 매각이 됐든 자사주가 됐든 여기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송치영 의장의 네이버 지분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송치영 의장이 가지고 있는 두나무 네이버 파이낸셜 합작 법인의 지분을 이제 네이버 쪽으로 이제 넘기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네이버는 이제 두나무를 그 합작 법인을 품게 되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네이버 지분 구조를 보게 되시면 최대 주주가 지금 국민연금이 9% 정도 예. 되고요. 그다음이 이제 블랙록이라고 하는 이제 자산운용사가 6.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해진 창업자가 이제 3.7%밖에 안 돼요. 개인 지분율이 낮네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주주 기준으로 최대 주주가 송치영 의장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지금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합작 법인을 만들 때 몇 대 몇으로 가져갈 것인가, 사업 구조를 몇 대 몇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지분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아무래도 좀 많은 최대 좀 관건이 좀 네. 관건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이제 주목하는 거죠. 각자의 기업 가치가 어떻게 평가돼서 합병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달라질 텐데 두나무는 지금 비상장사인데요. 비상장사에서 두나무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네이버 주가도 좀 탄력을 받고 양쪽 다 이거는 윈윈이 된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지금 보는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핵심 그 교집합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네,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특히 이제 글로벌리 지금은 결국에는 특히 한국 시장 더욱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사가 재편될 수 있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게 되면 정말 특히 금융 전체 결제 시장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정말 충격을 주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두나무는 두나무대로 결국 계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네. 근데 또 재밌는 건 양자가 따로따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두 회사가 손을 잡았을 때 얻는 이익이 크다는 건 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양자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주식을 수합할 때, 교환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이제 또 그들의 이제 변호사를 동원해서 계속 뭐 서로 전투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두 회사 모두 동의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양사가 뭐 합병을 하든지 아니면 자회사를 만들든지 해서 특히 나스닥에 갈 경우에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은 그 이득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합쳐서 나스닥으로 상장한다. 또는 두나 거래소하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합쳐져 가지고 국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장악했을 때 독점적으로 장악했을 때 이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는 아마 일치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나무는 비상장사인데 정현 연구원이 이 비상장사 두나무 주식을 갖고 있는 상장 회사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주가 영향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두나무가 비상장사이면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요. 영업이익이 지난해 1.2조 정도 나왔어요. 1조 2천억.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이 1,000억 원 났으니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대3, 1대4, 1대5도 그래서 1대5까지 막 얘기가 나오는군요. 이익 비준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이 그 괴리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인데 지금 현재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장되기는 이익은 많이 나지만 상장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좀 법적인 리스크가 좀 많이 걸려 있거든요. 가상자산 쪽이다 보니까 뭐 개인 고객 고객 정보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상장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와 이번에 그런 지분 인수, 뭐 합병 이제 이슈 과정에서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지분 가치를 조금 더 높게 평가받으면서 좀 지분을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주주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톡 개편에 따른 논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97 공급 대책을 두고 공공주도의 한계라고 비판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절차를 줄여 2031년까지 서울에 시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 31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와는 다른 처방을 내놓은 셈이죠. 서울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 지금 공급 대책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반길 일이지만 그 속 내용을 좀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부 공급 대책 나왔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책을 내놓았네요. 네, 정부가 그렇습니다. 뭐 공공주도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규제 일변도로 안 된다 그러면서 본인의 상징이죠.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 네. 2.0 네. 31만 호 2031년까지 대단한 구상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31만 호면은요.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여의도가 한 100만 평 가까이 되거든요. 예. 여의도의 5배가 분당인데요. 예. 분당에 약 10만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분당과 같은 그런 양의 주택을 예.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을 하겠다는데 예. 이게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로 재건축을 통해서. 네, 이게 되면은 좋은데 예. 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지금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어떤 걸 줄이고 어떤 걸 조금 부추겨서 하겠다는 건지. 근데 왜 이게 쉽지 않다고 보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정비 사업을 하려면은 절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번에 929 서울시 부동산 대책에서도 예. 골자가 3개예요. 네. 그러니까 정비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가 환경 영향 평가가 있는데 환경영향 평가. 예, 그거 이제 초안 검토 회의 이런 걸 생략만 하더라도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협의하고 검증 과정도 이거 상당히 간소하게 해서 네. 추진하겠다. 세 번째 이제 이주 대책, 이주도 이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주할 때 이제 세입자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합에서 예. 보상을 해주면은 용적률을 좀 높여줘서 거기에 대한 사업성을 보전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골자인데 예.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지금 정비 사업 기간이 한 18년 정도 걸리거든요. 18년. 네, 근데 요런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한 그런 거를 감안하면 한 6년 정도가 이제
들게 됩니다. 6년. 예, 6년에서 6년 반 정도. 예. 그렇더라도 12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 6년 정도 줄면 상당히 많이 줄이겠다는 많이 건데 많이 줄이죠. 신속통합기획 처음 발표한 것만으로도 뭐 한 5년 줄이고 요번 걸로 좀 더 줄이고 뭐 그렇게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요번은 주로 후반부 절차를 좀 생략하는 거예요? 초반부를 많이 생략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승인 인가하고 관리처분 계획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뭐 서울시나 정부에서 발표에서도 중복되는 점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합치고 줄이고 간소화해서 이 진행 절차를 좀 빨리 정비 사업을 빨리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기대대로 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은 지금 예. 이번 대책에 빠진 게 아쉬운 게 용적률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어요. 용적률 완화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 상승, 인건비 상승.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은 분양가도 상승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공사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중층 이상의 아파트 단지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네. 이게 사업성에 또 의문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해서 내가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얼마를 많이 더 내야 내야 되는지. 되지? 예. 그럼 이제 조합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간소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추진하기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예. 네, 이주할 때도 없고. 그래서 용적률을 조금 높여주고, 높여주는 만큼 예. 공공기여를 조금 회수해서 예. 공급은 좀 더 늘리고 진행도 좀 빨리 하고 사업성도 좀 맞춰주는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이게 용적률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쏙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용적률 완화를 좀 해서 뭔가 속도를 좀 더 사업성을 높여 속도를 더 내는 게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싶지만 이게 조금 무슨 좀 부작용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좀 보는 거겠네요, 서울시는. 이게 이제 재산권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옆단지를 올려주면 그 옆단지도 올려줘야 되고, 네, 다 올려줘야 되거든요. 예. 다 고층으로 이제 가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뭐 서울시에서도 그런 고민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이거 발표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노원구 복합 정비 사업 계획을 이제 발표한 바가 있는데 노원구. 네. 근데 그 무슨 내용이냐면은 역 주변 반경 250m 이내에는 180m 높이 예. 60층까지 또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준주거 지역으로 준주거가 되면 500%까지 가능하거든요. 용적률. 예.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지역들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용적률이 300%거든요. 네. 그럼 이제 준주거까지 올려줘서 이렇게 고층으로 질 수 있게 해주면은 공급도 늘어나고 진행도 빨리 될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한강 벨트 중심으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60% 이상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빠져 있는 게 조금 아쉬웠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성을 좀 높이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속도가 기대만큼 안 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네. 사실 서울시가 공급 대책을 뭐 2031년까지긴 합니다만 31만 원 하니까 정부도 왜 135만 원인가요? 네. 각자 뭐 엄청난 물량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네. 한꺼번에 잘 조율해서 동시에 발표하면 어떻을까 하는 그 생각도 드는데 양쪽이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그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던데 네. 국토교통부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도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 앞으로는 토지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그 자책을 이관을 받아가지 않을까 이런 뭐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은 좀 더 시장 상황 움직임에 유연하게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은 있는데 예. 뭐 이게 우리가 자치제를 하는 이유는 그런 권한들을 이제 하부임에서 시장한테 권한을 많이 줘서 운영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역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뭐 생각은 됩니다.
오세훈 시장 왜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렇게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의견을 낼까요? 본인이 이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효과는 한 가지는 분명한 효과는 있습니다. 뭐 거래 주는 거요? 거래가 줄어든다라는 거. 거래가 줄어들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세금이. 네. 세금이 줄어든다. 그렇지만 거래량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가격이 낮춰지거나 네. 고정돼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가격은 신고가가 계속 행진하고 있다. 계속 신고가가 창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토지의 본래의 취지는 이런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네, 네.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거죠. 다만 이제 부작용만 나타나는 거죠.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네. 이번에 이제 서울시 자체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관련해서 용적률 완화란 인센티브가 없는데 지금 서울시 차원의 일은 아니지만 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없애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게 지금 전혀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네. 이게 큰 걸림돌이다. 근데 뭔가 좀 바뀔 가능성,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이걸 바꿀 가능성, 폐지할 가능성이 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많아 보이지 않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이게 서울시장 권한이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예. 규정돼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폐지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없어지지 않는데 예. 지금 뭐 정부 여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네. 여당에서도 별로 이런 데 적극적이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재건축 부담금,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걷어내 줘야지만 공급에 탄력이 붙어서 정비 사업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뭐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림돌로 남아 있으면은 이 허들을 넘어야 되니까 못 넘는 조합들은 이게 이제 정비 사업을 중지하거나 뭐 추진 자체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이 공급 대책이 정부가 내놓은 뒤에 서울시도 재건축 재개발, 서울 이제 주요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차원에 나왔고 국방부도 지금 가세를 함께 동참을 했더라고요. 비행 안전구역 이걸 조금 완화하거나 뭐 해제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이제 국방부가 군사 보호 시설 같은 걸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좀 규제를 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걸 해제 완화하게 되면 상당히 혜택을 받는 지역이 꽤 많다는데 어떤 곳들이 가장 혜택을 받게 될까요? 강남 송파 지역이 가장 많지 않을까. 뭐 강남을 송파? 네. 강남, 송파, 뭐 용인 이런 지역이 많은데 강남은 뭐 자곡동, 유련동, 뭐 이런 지역, 거여 마천, 뭐 이런 지역, 성남 비행장 근처 주변 이런 지역들이 아마 성남. 네. 뭐 용인도 좀 이제 해제가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은 효과가 있는데 다만 이런 지역이 고도 제한으로도 지금 묶여 있지만 일부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도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린벨트로. 그린벨트.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이 고도 제한이 풀어지면 훨씬 층수를 더 높일 수 있는 송파라든지 분당구 이제 성남 같은데 분당 이런 데도 더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린벨트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뭐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이것까지 해제를 해서 하면은 완벽하게 향후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도시급의 그런 이제 지역으로 조성이 되겠죠. 실제로 이 군사보호시설 완화가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이제 그린벨트 규제라는 그런 또 다른 걸림돌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제 그런 그 지역이 그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서울시 대책이 지금 집과 지불 착공 물량 2031년까지 31만에 64%가
한강 벨트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집값이 한강 벨트로 많이 오르고 있어요. 특히 강북 한강 벨트 집값이 지금 계속 뛰고 있잖아요. 네. 이런 대책은 조금 효과가 뭐 있겠어요?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또 오세훈 시장이 토지로는 지정하지 않겠다라고 또 공언도 반대를 좀 하셨잖아요.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내 집 마련하라라고 얘기해 준 게 아닌가.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쪽 지역에다가 뭐 60% 이상을 한강벨트 중심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 새로운 주택이잖아요.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신축 아파트 한강변에 들어서면은 이거 가격 자체가 뭐 천정부지로 오르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봐 와서 알고 있잖아요. 또 그런 대상 재건축 단지라고 하면은 가격이 상승할 우려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 무주택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까지도 이 지역으로 모여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대하지만 김인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뭔가 언제든지 종합 대책을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토부 장관이. 건건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종합적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 오름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강북 한강벨트 중심으로. 그러면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요? 뭐 추석 이후에 뭐 대책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좀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대출을 더 규제하거나. 대출 규제. 지금 뭐 6억까지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주택자는 뭐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을 좀 더 이제 한도를 축소를 하든가. 여기에 더해서 서울 한강벨트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든가 아니면 서울 전 지역 또는 좀 더 강력하다라고 하면은 서울 적경지역 광명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하남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이런 지역까지도 토제 지역으로 묶어놓는다라고 하면은 투기 세력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전세 끼고 투자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자만 거래를 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됩니다. 그래요. 토호제는 사전에 뭔가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거쳐서 될 텐데 또 오세훈 시장이 지자체에서는 조금 반대를 하니까 바로 토호제로 갈 수 있을지는 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의 권한 이제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뭐 세금 문제는 이재명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 않았지만 김인덕 장관은 보유세는 좀 개인적으로 강화하는 게 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양도세를 높이면은 시장에서는 이 양도세가 매도 가격에 포함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요. 보유세를 올리면은 지금도 전월세 물량이 부족하고 가격이 올라가서 지금 뭐 무주택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 보유세가 임대인이 내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전가시킵니다. 임차인들한테. 그래서 전월세 가격 상승에 또 기폭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서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공급 대책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부가 공급 대책까지 내놓았지만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질 않습니다. 서울시와 국방부도 나섰는데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일제히 동원된 모양새인데 실제로는 좀 따로 노는 느낌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도 다른 말을 합니다. 대책 발표도 함께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서로 수십만 원을 지켰다고 하니 실수요자들은 헷갈릴 뿐입니다.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한계는 있지만 집값을 잡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데 주도권을 다투는 듯한 느낌입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